팟캐스트 두 번째 바이오메디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어댑티브 바이오헬스 모델 개발로 진짜 맞춤형 의료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주제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는 진짜라는 단어입니다. 왜 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가 진짜인지 한번 잘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카이스트 생명과학과의 이규리 교수님, 그리고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이정석 교수님, 그리고 서울대 생명과학부 장혜식 교수님 세 분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 세 분께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신의철 교수님께서 멘토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장혜식 교수님부터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장혜식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날씨도 안 좋은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팀은 어댑티브 바이오헬스 모델의 개발로 진짜 맞춤형 의료를 만들 수 있을까입니다. 그래서 저희 내용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얘기를 시작할 때 이 밀라라는 꼬마 아이로 얘기를 시작할 텐데요. 네, 밀라는 이렇게 아주 귀엽고 밝은 아이였습니다. 잘 웃고 그랬는데 엄마 아빠가 있고 그리고 남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한 3살까지는 문제없이 잘 살고 있다가 그리고 어느 날 3살에 엄마가 걸어가는 거를 봤는데 발이 좀 삐뚤어져 가지고 잘 넘어지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 가지고 뭔가 또 다른 문제가 생겼는데 갑자기 눈이 잘 안 보여 가지고 책을 자꾸 읽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자꾸 생겨서 이상하다 하고 있었는데 병원에 또 가보고도 막 그랬는데 점점 발작을 좀 많이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병원에 좀 가봤더니 거기서는 진단도 잘 안 되고 해서 좀 더 큰 대학병원에 가봤더니 베튼병이라고 아주 희귀한 질환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당시에 치료 방법도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아주 힘들어하시다가 페이스북에 한번 올려보니까 페이스북에 친구가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 보스턴에 있는데 거기 가보면 희귀질환 치료를 할 수 있다더라 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보스턴으로 가봤습니다. 그래서 보스턴에 가서 이 밀라의 DNA를 한번 검사를 해봤는데 실마리가 조금씩 잡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베튼병 같은 경우에는 유전병인데 어떤 부분이 망가져 있는데 사람마다 망가져 있는 부분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치료법이 없었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이 MFSD8이라고 하는 유전자의 중간쯤에 엄마한테 하나를 받고 아빠한테 DNA 한 조각을 받잖아요. 근데 엄마한테 받은 것도 망가져 있는 거를 받았고 이렇게 뭔가 이상한 게 껴있는 뭔가를 받았고, 그다음에 아빠한테 받은 것도 여기 TTTTTT 이렇게 이상한 게 껴있는 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받은 거 아빠한테 받은 거 하나만 있어도 괜찮은데 2개가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족들도 힘들고 밀라도 힘든 병이 있었는데, 근데 밀라가 이 병은 사실 계속 진행을 하기 때문에 몇 년밖에 못 삽니다. 그래서 정말 힘든 삶을 살 것 같았는데 여러 사람들이 이럴 때 한번 써볼 수 있는 치료 방법을 새로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노력으로 쥐실험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세포도 만들고 해서 결국에는 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약을 만든 게 세계 최초로 이런 거를 만들었는데요. 그 아까 중간에 껴들어가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됐었는데 그 껴들어가 있는 부분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밀라센이라고 부르는 저 부분을 밀라의 그 문제가 되는 RNA에 붙이도록 약을 디자인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결국에는 정상적인 유전자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새로운 약을 디자인을 했죠. 근데 저 문제가 있는 거는 전 세계에서 밀라 한 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 밀라를 위한 그냥 약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은 약 하나를 만드는 데는 수만 개의 후보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엄청난 노력을 가지고 전임상과 임상 1, 2, 3상을 통해서 한 적어도 10년, 길게는 한 20년 정도 되는 노력을 통해서 약이 개발이 되는데, 이때는 10개월 만에, 사실 밀라가 오래 못 살기 때문에 10개월 만에 단축시켜서 단 한 명을 위한 약 밀라센이 처음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밀라 말고 다른 사람한테는 사실 듣지도 않고 그냥 밀라 한 명을 위해서 약을 처음부터 새로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놀라웠는데 밀라한테 효과가 있었냐? 그러면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당시에 발작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발작의 횟수 가지고 알 수가 있었는데 하루에도 너댓 번 이상 계속 발작이 있었는데 이 약을 맞고 나서부터 다시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해지고 발작 횟수가 주당 몇 번으로 많이 줄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모로 뭐 좀 더 생활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사실 이 치료 방법이 이게 굉장히 초창기였고 이게 완벽한 치료는 불가능한 질환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10살 때 지금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이제 그 아픈 아이들도 좀 더 나은 세상을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밀라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을 위한 약을 개발을 한 아주 특수한 사례지만 우리 대부분은 정말 많은 사람, 뭐 수억 명 아니면 수십조, 10억 명을 위해서 개발은 한 약을 평소에 먹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인 증상과 평균적인 질병을 정의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냥 이미 나와 있는 약을 먹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병에 걸린 모든 사람을 위한 약이다 보니까 임상시험도 통계적으로 쉽게 할 수 있고 그 병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덜하더라도 그냥 쓸 수 있는 그런 약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밀라 같은 경우에는 밀라의 상태를 DNA 수준까지 이해를 한 다음에 거기에 완벽하게 맞춰가지고 통계도 어려울 정도 이게 n of 1에서 n이 그러니까 통계에서 그 샘플의 개수잖아요. 이게 사람이 한 명밖에 없으니까 n of 1은 뭐 t 검정도 못하고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 약을 개발한 사례가 있었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도 알고 보면 다 다른 사람이죠. 여기 와 계신 분들도 옆에 계신 분들하고는 다 다르게 생기고 건강 상태도 모두 다른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집에 있어서 이제 같이 사는 사람들, 이제 같이 태어나서 옆에 형제들이라든지 부모님들이라든지 뭐 태어난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먹는 것 그리고 어떤 입는 것 여러 가지 주변 집의 환경 같은 게 비슷하지만 병에 걸리는 것은 전혀 다르죠. 그거는 평소에 자기가 사는 것도 다르고 유전 질환도 다르고 유전적으로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같은 가족이고 뭐 쌍둥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병에 걸렸을 때 똑같은 약을 먹거나 똑같은 처방을 받으면 나을 수 있냐라고 생각해 보면 다 낫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낫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평균적인 질환을 정의해서 평균적인 처방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질환 자체가 좀 어느 정도 확률적인 것도 있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 것을 완벽하게 그 사람에 맞춰가지고 맞춤형 의료를 하면 좋을 텐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 의사들과 그 과학자들 1000명이 모여가지고 나만을 위해 완벽하게 맞춤형 치료를 해준다면 어떨까?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치료를 해준다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뭔가 기존에 있는 치료 방법하고 다른 것도 좀 시도를 해볼 수 있고 사실 지금은 좀 어려운데요. 뭐 언젠가는 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경험이 쌓이게 되면 뭔가 굉장히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료가 만약에 1인용이 된다면 아까 밀라같이 맞춤형으로 1인용 치료가 된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여러 가지 뭐 대사질환이라든지 뭐 암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더 나은 질환의 진행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약이 개발되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인 범용 치료제 이제 우리가 먹는 타이레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개발을 할 때 뭐 후보 물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쥐에서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임상 시험을 굉장히 많은 사람을 모집해 가지고 허가를 받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똑같은 걸 처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통계도 되게 쉽고요. 뭐 통계도 그냥 하면 되고 그리고 여러 사람이 결국에는 수요가 있다 보니까 경제성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개발도 할 만하고 경제성도 나오고 여러모로 좋은데 근데 1인용 치료로 가면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그 사람 한 명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듣는다는 보장을 컴퓨터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그냥 그 사람한테 치료를 해보기 전까지 모르죠. 근데 그 사람의 목숨은 한 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을 병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을지 안 나을지 미리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통계적으로도 시험해보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경제성이 없죠. 한 사람이 나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약이 쓸모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한 전용의 약을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근데 최근에 조금 더 이게 와닿게 되는 뭐 곧 뭔가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전체 분석에 드는 비용이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거의 뭐 몇천억이 들었었는데 지금 2025년까지 돼서는 지금 한 30만 원 정도면 유전체 분석이 됩니다. 이거는 개인 유전체 환자를 분석하는 거라고 하면 사실 뭐 100만 원도 할면은 할 수 있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이상의 정보가 쌓여야지 우리의 유전체 정보를 해석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내려가는 게 정말 중요한 정보입니다. 미국에서 정밀의료 그리고 개인화 의료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한 게 2015년 정도인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100만 원이 넘었었는데 지금 30만 원 이하로 내려오고 그리고 정보가 정말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전자는 결국에 뭔가 일을 할 때 일하는 것은 결국에는 단백질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단백질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생긴 거에 따라서 기능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구조를 예측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구조 예측을 하는 게 한 20년 정도 크게 막 진전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많이 들어보셨을 알파폴드의 등장으로 구조 예측이 상당히 많은 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우리가 어떤 질환이 뭔가 어떤 유전병 때문에 발생했거나 어떤 다른 여러 가지가 조금 예측 가능한 이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AI가 계속 발전을 하면서 우리 생물학에서는 이 단백질이나 DNA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평소에 쓰는 언어들처럼 그냥 단어와 뭐 그런 걸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모델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ESM3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물이나 뭐 여러 가지 생물들의 진화 단계를 봐서 그걸로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단백질을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이거 비슷한 게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DNA의 언어도 이해하는 모델이 알파지논 같이 이것도 딥마인드에서 만들었는데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DNA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모델들이 꾸준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DNA와 단백질 수준을 벗어나서 세포의 정체성에 대해서 거기서도 이 세포에 뭐를 추가하면 어떻게 변할 것인가, 뭐 이 세포에서는 뭐 때문에 이 세포의 정체성이 유지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AI 모델들이 슬슬 이해하기 시작해가지고 이거는 이 지지난주에 나온 그 논문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세포 안에 어떤 RNA들이 발현되고 있는가와 그걸 자연어로 처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연어로 번역을 하고 자연어로 요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자연어로 번역하는 것까지도 어느 정도 좀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세포를 이해하는 게 좀 더 좋아졌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사람들이 치료에 뭔가 도입을 하려면 결국에는 이 환자가 한 명인데 그 환자한테 시험을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컴퓨터 안에서 그 사람하고 똑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컴퓨터 안에서 실험을 해본다면 뭐 한 10명이고 1000명이고 계속 실험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을 치료할 때 그 사람의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데 이거는 꼭 치료뿐만 아니라 임상시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위에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근데 디지털 트윈이 사실 되게 달성하기는 어려운 건데요. 그것은 왜냐하면 인체가 되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체는 멀티 스케일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분자 수준에서 뭔가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 분자들 간의 네트워크 수준에서 뭔가 돌아가는 게 있고 그 상위에서도 이제 세포들끼리 소통하는 것, 세포 위에서 이제 조직 단계에서 소통하는 것 여러 가지 복잡한 스케일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변화가 일어난 게 다른 스케일에서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비선연성이나 아니면 확률성 뭐 여러 가지 피드백 룹이 존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한계를 지어놓고 접근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으로 막 들어가면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갈 길이 굉장히 멀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디지털 트윈을 쓸 수 있는 곳에서 한정을 시켜놓고 어느 정도 이게 디지털 트윈이야 하고 이제 뭐 많이들 구현을 하고 이걸 계속 발전을 시키고는 있지만 저희가 궁극적인 1인용 의료, 한 사람을 위한 완벽한 치료, 나중에 봤을 때 후회하지 않을 것 같은 치료법을 만들려면 결국에는 이런 여러 가지 능동적으로 필요한 데이터가 있으면 요구를 하고 아니면 뭐 더 좋은 치료법이 있으면 기존에 없던 것도 제안을 하고 아니면 멀티 스케일로 인과관계 이걸 하면 저게 될 것이다 하는 거를 추론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보가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어댑티브 바이오 헬스 모델로 저희가 이름을 일단 붙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붙인 이름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 어댑티브 바이오 헬스 모델 또는 디지털 트윈을 완벽하게 구현하는데 정말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다양성이 또 사람 간에 굉장히 다양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서로 똑같이 생긴 분이 한 분도 없듯이 다양성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그 다양성은 표현형에만 있는 게 아니고 DNA에도 다양하고 단백질도 다양하고 그 조직 단계에서도 다양하고 모든 계층에서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똑같은 사람 한 명을 치료하는 방법은 어떻게든 뭐 하려면 궁극적으로 연구를 하려면 할 수 있겠죠. 근데 모두가 다른 계층에서 다른 것을 컴퓨터에서 완벽하게 시뮬레이션을 해서 구현하는 거는 정말 계산적으로도 먼 일이고 통계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것은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거 가지고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건데요. 이 겸형 적혈구 빈혈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이거는 DNA에 딱 한 글자가 잘못돼 가지고 생기는 병인데요. 이때 한 글자가 딱 잘못되면 단백질이 살짝 다르게 접힙니다. 그리고 단백질이 만드는 단백질 상호작용이 좀 달라져 가지고 세포의 탄성이 조금 바뀌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 결국에는 이 적혈구의 모양이 바뀌어 가지고 결국에 빈혈까지 연결되는 병인데요. 이것은 환자가 정말 많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한 글자가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 이걸 알 수 있는 거지. 이게 만약에 환자가 한 명이고 이 타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 정말 한 명밖에 없고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타입 갖고 있고 이런 상황이면 얘가 저기까지 연결된다는 거는 정말 계산으로는 알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궁극적으로 발전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든 이 타입에서 저기까지 연결을 하는 모델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존에 머신러닝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바이오헬스 모델 비슷한 거에서는 항상 패턴 학습을 하는데요. 패턴 학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많은 부분에서 패턴 학습을 하고 패턴 학습에서 연역적인 걸 추론한다거나 그런 것도 가능은 하지만 이게 바이오에서는 다양성이 너무 다른 계층에서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정보 자체가 없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계층의 그 인과관계를 추론을 할 수 있는 규칙을 알아야 되는데 그 규칙을 알아내려면 결국에는 내가 뭘 모르는지 그리고 그걸 알아내려면 어떤 실험을 해야 되는지 뭐 어떤 정보가 추가로 필요한지 그걸 능동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모델이 있으면 그게 실험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고 실험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쌓으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추론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결국에는 돌아가려면 이 DBTL 룹이라고 부르는데요. 설계를 해서 만들어 보고 그걸 시험해가지고 다시 거기서 정보를 보고 배우는 인과관계를 끌어낼 데이터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사람이 다 하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자동화 연구실에서 결국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많이 돌리면 정말 많은 정보가 나오고 이제 할 텐데 그러면 이게 사람이 뭐 할 거냐? 이게 앞으로 사람은 할 거 없고 그냥 여기만 기대고 있을 것이냐? 뭐 이런 느낌도 좀 들죠. 그렇지만 문제가 정말 어렵고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람이 할 일이 많이 있을 것 같고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할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생물학에 한 1960년대에 많은 발견이 있었는데요. 그때 분자 생물학이 정말 많이 발전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 시드니 브레너라든지 건터 스탠터라든지 초기에 많이 발전을 기여를 했던 분들이 이때 분자 생물학이 거의 다 해결됐고 곧 이제 해결될 테니까 아주 여기서 풀 문제가 더 이상 안 남았다 이렇게 하고 떠난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잘 아시듯이 분자 생물학에 꽃을 피운 게 70년대 80년대에도 계속
지속되고 있고 거기서 파생된 여러 가지 학문 분야들이 정말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최근에 mRNA 백신까지도 여기서 다 파생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것도 지금 시작을 막 했고 다 될 것 같지만 금방 안 될 것 같고 앞으로 계속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서 최소한 한 3, 40년은 남지 않았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댑티브 바이오 헬스 모델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거는 멀티 스케일이고 능동적이고 인과 추정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특성을 갖고 있어가지고 우리의 개인화 의료를 완벽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밀라가 지금은 세상을 뜨면서 이제 그 이후에도 개인화 의료를 할 수 있는 재단을 운영 중인데요. 밀라 재단의 이 모토가 밀라 투 밀리언스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이 같이 진단을 하고 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개인화 의료와 이제 완벽한 진짜 맞춤형 의료가 상용화가 되게 되면 밀라에서 밀리언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 빌리언이나 트릴리언까지 갈 수 있는 게 저희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소개를 드렸고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이규리 교수님과 이정석 교수님이 연속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이규리라고 합니다. 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으로부터 10년 후 저희가 이제 제안하는 어댑티브 바이오 헬스 모델이 이제 뭔가 구축이 되어 있고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진짜 맞춤형 의료가 가능해졌을 때 그게 어떤 모습일지 제가 좀 개인적으로 상상해 본 면도 있고 저희가 팀으로서 상의해 본 그런 내용도 있어서 한번 한 10년 후 정도를 함께 상상해 보자는 취지로 좀 몇 가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지금은 저희가 범용적으로 만들어서 처방도 하고 있는 그런 약물들이 어떻게 개발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요. 그래서 일단은 통계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식적으로 알게 된 질병과 관련된 어떠한 단일 분자, 그래서 주로 단백질 같은 것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단백질이 이제 질병과 관련이 되어 있을 때 그 분자의 기능을 이제 억제를 한다거나 바꿈으로써 치료를 할 수가 있어서 그런 기능을 바꾸는 물질을 약으로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범용적으로 쓰이고 있는 약들은 그런 형태를 띠고요. 네, 그래서 이런 기능을 하는 단백질 중에 암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KRAS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췌장암이 특히 조기 진단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무서운 암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 췌장암 환자들을 보면 이 KRAS라는 단백질의 변이가 정말 많이 일어난 것을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단백질은 이제 세포에서 신호들이 전달이 되는데 그 신호 전달을 껐다 켰다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분자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하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변이가 일어나면 일종의 스위치가 고장나는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이렇게 고장난 분자 스위치를 뭔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인자로서 약물을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현재 어찌 보면 어떠한 한 측면의 정밀 의료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 이렇게 환자별로 다양한 변이 형태가 있다고 할 때 그 특정 변이에만 맞춰서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약물을 개발을 사실 이미 정밀 의료라고 부르면서 해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특정 위치에 하나의 변이가 일어나는 것이 많이 발견이 되어 수 있는데 이런 특정한 변이를 겨냥을 해서 이것만 특수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약물을 이제 만드는 사례들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현재 정밀 의료 또는 정밀 약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사실은 진짜 정밀 의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한계점이 우선은 그런 각각의 변이가 있다고 해도 정말 그 변이를 특이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인자를 저희가 실제로 잘 만들어내기가 일단은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몇 가지가 개발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뭔가 다양한 변이 각각마다 그런 것을 항상 잘 만들어내기가 일단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다고 해도
지금 저희가 보고 있던 그 KRAS 단백질이 이 작은 동그라미 하나인데, 근데 사실은 이 신호 체계가 이 단백질 하나만이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이 동그라미들이 다 단백질인데요. 그래서 정말 복잡한 네트워크 패스웨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층적으로 하나의 단백질만 조절하는 물질을 운 좋게 개발을 했다고 해도 이제 뭔가 내성 진화로 인해서 거기는 이제 고쳤지만 다시 다른 패스웨이가 뭔가 살아나도록 재활성화가 된다던가, 아니면 이 뒷부분의 뭔가 활성 정도도 환자마다 뭐 조직마다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밀한 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를 하지 못하고 단층적으로 접근을 하면 이러한 것이 정밀 의료가 정말로 적용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진짜 정밀 의료를 하고 싶다면 이제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이러한 패스웨이 네트워크를 다 저희가 고려를 하면서,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이제 네트워크적인 접근 방식으로 각각의 환자들을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다거나 이제 뭔가 치료와 매칭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타이핑으로 진단을 할 수 있다면 그것에 맞게 특이적으로 신약이나 진짜 정밀한 치료를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현재 정밀 의료가 이렇게 단층적인 변이만을 타겟팅을 하고 그것이 성공적이지 않다고 한다면, 이제 진짜 정밀한 의료를 위해서는 각 환자마다 특이적인 이 전체 패스웨이 또는 네트워크 자체를 겨냥을 할 수 있는 신약 또는 치료 방법을 개발을 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능해질 수 있는 시대가 점점 열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예시 중에 하나로 이제 단백질 디자인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장혜식 교수님께서 알파폴드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단백질 구조 예측을 정말 잘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원하는 어떠한 특수한 기능을 하는 단백질, 예를 들어서 약으로 쓸 수 있는 단백질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런 것을 연구하는 분야를 이제 단백질 디자인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작년 노벨 화학상도 단백질 구조 예측과 단백질 디자인 두 분야 모두에 대해서 수여가 되었고요. 그래서 현재 단백질 디자인 기술도 많이 발전이 되고 AI를 기반으로 하면서 또 그 속도도 굉장히 가속화가 되어서 이런 것들이 세분화가 되고 특화가 되면 이제 실제 이것이 정말 신약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에 저희가 많이 다가왔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AI 기반 단백질 설계를 바탕으로 우리가 항체를 컴퓨터로 설계를 한다든지 백신을 설계한다든지 뭐 인공 효소나 펩타이드 약물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저희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그리고 10년 후면 이런 기술들도 물론 더욱더 발전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진짜 정밀한 신약 1인용 의료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지금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단지 우리가 어떤 방향성과 그런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이런 연구들을 이끌어 나가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은 시대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일종의 하나의 이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KRAS 단백질이 관여되는 그 신호 패스웨이에서 이제 단백질들의 이렇게 인산화 어떤 화학적인 그룹인데 이것을 추가적으로 더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패스웨이의 표지 같은 것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생태 내에서 뭔가 인식이 되면서 꺼졌다 켜졌다라고 인식을 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했던 연구는 이렇게 표지가 되어 있을 때 이것만을 특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뭔가 상태에 기반한 특이적인 단백질 신약 개발로 이어질 수가 있는 기술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AI 기반으로 결합하는 단백질 디자인을 했고, 그래서 이것은 극히 일부지만 이런 식의 발전 방향이 이제 차차 쌓이다 보면 그런 정말 정밀한 신약이나 치료법 개발로 이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른 사례인데 이것도 굉장히 최근에 나온 연구 사례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흔히 이제 광우병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프리온 질환과 이제 관계된 단백질들이 이제 단백질들도
발현이 더 많이 될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는데 그것 자체를 조절하는 어떤 인자를 이제 특별하게 인위적으로 특별히 뇌에 특이적으로 전달을 해서 이제 실제로 그 단백질의 발현이 조절되는 것을 보인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하면 저희가 원하는 위치, 원하는 상황에 관계되어 있는 그 단백질만을 일부러 발현을 조절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상태 특이적인 이제 뭔가 신약을 개발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제 통합적으로 이런 개발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더 확장을 지어서 저희는 이렇게 이런 것들을 멀티 오믹스 데이터를 기반한 이제 멀티 모달리티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다층적인 이제 유전체, 단백체 모든 것들을 다 고려를 하면서 그런 환자들을 기술을 할 수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근데 이런 어떤 특수한 영향에 의한 변화, 뭔가 질병이 발생한다든지 치료, 효능 예측 이런 것들은 일종의 시간의 축이 더해져야 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는 이런 뭔가 다이나믹한 변화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 그런 뜻에서 어댑티브 바이오 헬스 모델을 구축을 하고자 했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뭔가 멀티 모달, 유전체, 뭐 단백체, 뭐 임상 데이터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단층적인 접근이 아니라 다층적인 모달리티를 통합을 하고 그리고 시계열 축까지 다이나믹스까지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통합된 형태의 바이오 헬스 모델을 가지고 있으면 이러한 난제를 더 해결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멀티 모달리티 간의 뭔가 인과관계 같은 것은 이제 요즘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어텐션 기반으로 기술이 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저거는 뭔가 시간에 대한 다이나믹스를 포함한 사례는 없고, 그리고 시간에 대한 이펙트는 이런 뭐 recurrent state space 모델 같은 것을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아직까지 이런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런 형태의 모델은 존재하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래도 멀티 모달리티를 구현을 한 케이스들을 이제 보면 이런 어떤 한 특정한 질병에 대해서 다양한 이제 종류의 뭔가 임상 데이터나 그런 것들을 이제 모아서 멀티 모달리티로 뭐 학습을 하고 처리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것도 굉장히 최신 연구 사례인데요. 이제 센트럴 도그마, 그러니까 염기 서열과 단백질 서열을 모두 아우르는 그런 것들을 번역과 해석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랭귀지 루카 원이라고 부르는 랭귀지 모델이 이제 개발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씩 모달리티를 통합하는 그런 이제 방향의 연구들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도달하고자 하는 그런 어댑티브 바이오 헬스 모델은 이제 어떤 환자의 특수한 상태에 대한 변화 그리고 미래까지 저희가 예측을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모달리티 통합뿐만이 아니라 그런 시간의 축까지 고려한 그리고 이제 뭔가 새로운 데이터가 더 필요하다고 느껴지거나 들어왔을 때 그런 것들도 유기적으로 동적으로 새로 또 학습을 하면서 변화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모델을 저희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면 이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그리고 굉장히 복합적인 레이어의 그런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단 초기에 바이오 헬스 모델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저희가 프로토타입으로 정밀한 신약 또는 치료 방법을 개발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일단 환자에 뭐 적용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요즘 또 환자 뭐 종양 유래 오가노이드 이런 것들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오가노이드들의 이런 것들을 적용을 시켜봐서 그것들로 이제 직접 사람에게 해보지 않더라도 저희가 환자 특이적인 데이터도 많이 생성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런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이제 빈 칸을 채워 넣어서 저희가 이 모델이 동적으로 또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변화를 시킬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룹이 돌다 보면 이렇게 어댑티브 바이오 헬스 모델이 점점 더 어떤 환자를 위한 그런 정밀한 치료법이나 의료를 향한 형태로 이제 발전이 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솔루션과 매칭이 될 수 있는 그런 진단, 그리고 이제 단층적인 아니라 이제 통합적인 이제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정밀한 치료 방법 그리고 시간의 추까지 포함을 해서 어떤 환자의 진단이나 치료 효능까지 예측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댑티브 바이오 헬스 모델을 통한 진짜 정밀 의료를 저희는 이제 상상을 해보았고요. 그래서 다음 이제 이정석 교수님께서 저희가 왜 이런 난제를 선택했고 또 미래에 이런 게 어떻게 더 의미가 있을지 설명을 또 이어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이정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부터는 좀 이제 마무리하는 이야기들을 좀 말씀드려보고 이게 왜 그랜드 퀘스트야? 이게 그랜드 퀘스트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면이 어려워서 그랜드 퀘스트에 적절한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앞서서 발표하신 두 분은 굉장히 저보다 훨씬 뛰어나고 굉장히 훌륭한 과학자들이시고요. 저는 과학자이기도 하지만 의사이기도 합니다. 의사들은 사고방식이 과학자들하고 방향이 좀 반대인 경향이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든지 하는, 신기하지 않아도 재미없어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접근하는 방식이 사실 의사들의 머릿속에 있는 접근이거든요. 이 정밀의료라는 것도 사실은 현대 의료의 총화입니다.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정밀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0년대 중반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 프리시전 메디슨 이니셔티브라는 걸 하면서 정밀의료라는 걸 열었습니다. 정밀의료라는 건 사실 대단한 게 아니라 여러 정보 많이 모아서 정교하게 분석해서 환자들을 분류해서 개인 간 차이까지 고려를 할 수 있으면 해서 예방과 치료 기술을 개발하자는 거고요. 그 이후에 대통령이 됐었던 바이든이 아들이 젊은 나이에 암으로 죽었던 기억 때문에 이 암과 관련된 정밀의료에 큰 투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젝트 이름을 캔서 문샷 프로젝트라고 했었습니다. 문샷이라는 이름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때 당시엔 이거 굉장히 힘들고 거의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럼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정밀의료라는 게 뭐가 그렇게 좋은가? 과거와 다르게 그래도 사람들 간의 차이에 대한 개념이 도입이 됐다는 겁니다. 사람이 모두 같지 않다. 그리고 그 같지 않음에 대해서 맞추어 치료를 해보겠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데 사실 미국에서 자본주의의 총화인 미국에서 이런 접근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치솟고 있는 의료 비용 때문입니다. 너무 비싼 치료제를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분류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규모로 사용하다 보면 복지 시스템, 보건 시스템에 큰 무리가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효과 있을 사람을 예측해서 정확하게 자원을 투여한다라는 개념도 이 정밀의료라는 개념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실제로 돈이 된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원래 신약 개발 하나를 하는데 뭐 3상 임상 시험 하는데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50% 정도가 실패하는 아주 무서운 사업입니다. 근데 이런 데서 어떤 특정한 타겟을 갖고 접근하면 정밀의료적 개념을 적용해서 접근하면 성공률이 한 4배쯤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꽤 괜찮구나, 굉장히 가치 있는 지식이고 접근이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럼 뭐가 달라졌길래 정밀의료가 지금 가능해졌나? 별거 없습니다. 사실은 DNA 데이터, RNA 데이터 같은 유전 물질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 한 명의 DNA 서열을 다 책으로 쓰면 500페이지짜리 책 3,000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굉장히 방대한데 사실은 지금 요즘의 컴퓨팅 파워, 요즘의 컴퓨터 성능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방대한 건 맞지만 유한한 데이터고 디지털 데이터라는 또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접근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IT 파워의 컴퓨팅 파워의 증가와 정확히 비례해서 이렇게 유전체들을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탄생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더 많은 사람들이 유전체를 쓸 수 있는 계기, 예를 들어서 더 싼 데이터 생산 플랫폼, 그 다음에 더 뛰어난 이제 기술이 나오면서 이것들을 의료에 적용할 수 있게 되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체 데이터를 다 다룰 수 있을 정도의 컴퓨팅 파워가 인간의 손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대략 그쯤이 챗GPT가 나왔던 시점하고 비슷합니다. 결국 AI가 이 유전체 데이터, 유전 물질들에 대한 데이터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정밀 의료 이후에는 뭐가 있을까? 이 그래프에 끊어져 있는 오른쪽에는 뭐가 있을까?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그럼 어떻게 치료하느냐?
뭐 이제 과거와 같은 그냥 뭐 유전자 검사 한두 개 해가지고 표적 치료제 치료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래도 굉장히 다양한 유전자 돌연변이를 사람마다 맞추어서 정확하게 검사한 다음에 그에 맞게 어떤 경과를 가는지에 대한 아주 정밀한 분석들이 가능해졌습니다. 뭐 또 유명한 사례로 안젤리나 졸리가 타고난 본인의 BRCA1 유전자 돌연변이 때문에 본인이 난소암이나 유방암으로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고 결국 예방적으로 유방과 난소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아서 당시에 굉장히 유명해졌던 바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사실은 20년 이상이 걸린 연구들, 최고 수준의 과학자들이 이 연구를 해서 알아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의 모든 유전체 데이터를 다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이 우리 손에 들어오고 나니 사람들이 상상하기 시작한 것이 같은 연구를 모든 인간을 위해서 수행할 수는 없을까? 최고 수준의 과학자들이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해 줄 수는 없을까? 이제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 일을 하려면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데이터라는 거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데이터, 안 바뀌는 데이터라고 하는 사람들의 DNA 데이터를 국가 수준에서 정부 수준에서 대규모로 공공의 목적으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런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큰 제약회사들도 뭐 200만 명씩 데이터를 이제 모은다고 합니다. 이런 경쟁들이 이제 시작이 됐고 또 리제네론이라고 하는 아주 스마트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이터들에 기반해서 희귀 질환들에 대한 신약 개발들을 아주 활발하게 하여 한 20개 이상이 이미 이제 본격적인 개발 단계에 접어들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제 이런 정밀 의료에 기반한 제약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밀 의료의 목표는 결국 10년 전, 3년 전보다 매우 정확하게 환자들을 분류해서 그들에게 맞는 개발, 그들에게 맞는 연구를 해보자는 데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현 주소예요. 그러면 그랜드 퀘스트는 그 다음은 뭘까를 생각해 보는 게 되겠습니다. 근데 얼마나 정밀하면 정밀인가라는 비판을 하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 같은 인간이 과연 존재할까요? 일란성 쌍둥이를 아마 상상하실 수도 있는데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조차도 태어난 이후에는 전혀 다른 종류의 돌연변이들을 누적하면서 가게 됩니다. 만약에 일란성 쌍둥이가 모든 유전적 배경을 다 똑같이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평생토록 유지하고만 있다면 모든 세포에 걸쳐서 일란성 쌍둥이는 한 명이 암에 걸리는 날 동시에 암에 걸리겠죠. 하지만 그런 일은 거의 본 적이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결국 이 현재의 정밀 의료도 나누고 나눌 뿐 양자화된 마지막 단위인 개인으로까지 내려간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개인 그 너머에 모든 세포들을 모든 시간에 걸쳐서 관찰하는 수준까지 아직은 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1인용 의료는 일단은 양자화된 한 명까지 내려가 보자는 걸 제안하는 거고요. 이건 불가능하지는 않은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는 모든 세포를 모든 시간에 걸쳐 관찰하는 일까지 가는 게 결국은 목표가 될 겁니다. 그럼 어제 그 시간이 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과연 같은 인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DNA 서열이 계속해서 조금씩 바뀌고 있고 DNA 서열을 예외하고도 모든 세포와 생체 내의 정보들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바는 이런 상호작용들의 네트워크들이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면서 진화하는 모델이 있어야 최소한 한 명 단위에서라도 우리가 예측을 하고 뭔가 의료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당신만을 위한 의료 지성은 존재하는가? 그런 건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든다면 그 이름은 어댑티브 바이오헬스 모델이라고 지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이제 제안을 드려봅니다. 암 환자 한 명을 예시로 둬보겠습니다. 젊은 유방암 환자인데요. 유방 종개가 한 3cm쯤 되는 거를 만져서 병원에 갔어요. 조직 검사합니다. 암세포 나와요. 괜찮은지 다른 몸 부위들을 다 찾아봤는데 비극적이게도 뇌에 전이가 있어요. 이미 4기가 확정됐고 유전자 검사 한 50개쯤 해서 무슨 타입이니까 이런 치료합시다 라고 명의를 만나서 제안을 받은 치료를 받습니다. 6개월 지나니까 내성 생기죠. 다음 치료 받습니다. 1년 지나니까 내성 생기죠. 그 다음에 더 치료할 거 없습니다. 신약 개발하자고 신약 임상시험 들어가 보자고 하죠. 들어갔습니다. 1년 뒤에 내성 생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연명 치료하실지 말지 결정하십시오. 이대로 돌아가실지 아니면 뭐 더 해보실지. 이제 이게 티피컬한 암 진료의 패턴입니다.
이런 식으로 1년에 2~30만 명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사망하는 사망자 중에 절반 정도가 이런 길을 통해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5년 생존율 34%세요. 이 정도의 데이터를 제시받고 진료를 받게 되죠. 10년 정도 뒤에 만약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이 ABM이라는 걸 만들었다 쳐볼게요. 그러면 시작부터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은 타고나기를 유방암 고위험군이라서 감시 프로그램에 들어갑시다. 만져지지 않지만 암 유전자가 혈액에서 어느 날 발견됩니다. 정밀한 영상에서 보니까 암세포가 있기는 있네요. 굉장히 일찍 찾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출발점이 달라요. 그 다음에 분류도 3중 음성 타입, 뭐 한 서너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름이 무슨 엑셀 테이블 이름처럼 나옵니다. AX405형. 지금까지 AX405, 왜 405냐? 지금까지 발견된 축적된 데이터가 405명짜리 클러스터이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확률에 기반한 다양한 레커멘데이션이 나옵니다. 요 정도까지 가보면 1인용 의료라고 할 수 있지 않냐라는 거고요. 이후에 훨씬 더 나은 경과를 가게 될 거라고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댑티브라는 단어 왜 붙였어? 라고 한 거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동적 시계열이라는 데 있습니다. 타임 시리즈 벡터. 지금은 병원에 가면 자, 오늘 당신의 암 조직에서 뽑아낸 생검 조직 한 번에 기반해서 지금부터 남은 치료 전체를 결정합시다. 라는 게 지금 표준적인 정밀의료적 접근입니다. 그마저도 안 되는 나라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댑티브 모델이 시작되면 치료가 들어가는 순간 환자의 몸이 반응한 것까지도 다시 재귀적으로 데이터로서 들어와서 그에 대한 반응까지 학습하여 모델이 직접 진화하는 수준의 모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정도가 되면 본격적인 1인용 의료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명의가 전문가가 찍어주는 정답에 의해서 디시전이 가는 것이 아니라 확률에 기반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최적의 경로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의료적 디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는 정도의 정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끝에 가면 일종의 애그리게이션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환자 한 명 한 명의 한 시점의 데이터가 다 벡터화돼서 그것들에 기반한 경로를 제공할 수 있는 일종의 파운데이션 모델이 결국은 탄생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암이 아닌 오랫동안 앓는 자가 면역 질환을 얘기해 볼까요? 이게 제가 했던 연구인데요.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잘 안 낫는 관절염이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고가의 표적 치료제인 TNF 차단제라는 것을 씁니다. 제가 했던 연구는 이 약에 한 달 뒤에 잘 들을 사람과 안 들을 사람을 예측하는 거에 대한 생물학 연구를 해봤었는데요. 그때 나왔던 바이오마커 이름이 AIF1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이오마커가 있거나 없거나 어쨌든 지금 현재의 치료제의 접근은 트라이얼 앤 에러입니다. 이 약 한번 써보시고 잘 듣나 봅시다. 이 바이오마커 있으니까 이 약 쓰시고 잘 안 들을 가능성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써봅시다. 트라이얼 앤 에러로 치료하는 게 지금의 현대 의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접근하기에는 이 만성질환은 더 복잡합니다. 암 환자들, 사기 암 환자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오랫동안 살면서 계속해서 바뀌는 질병의 경과, 그리고 내가 지금 어느 시점을 지나가고 있는지 이런 그래프 위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미궁 속에서 주관적인 증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그동안은 일반적인 생물학자들은 동물 모델을 찾아서 연구를 했지만 동물 모델 중에 50년씩 관절염 앓는 동물 모델이 있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뭐 코끼리 정도? 근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코끼리를 데리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복잡도가 더더욱 가중된다. 암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 나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댑티브의 구체적 의미 세 번째는 다층적 데이터를 통해 다층적 네트워크를 모델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강인성 척추염 진단 지금 같으면 엑스레이 찍고 혈액 검사, 유전자 검사 한 가지 해서 뭐 나오면 진단 이렇게 스티커를 탁 붙여주는데 그게 아니라 기존의 이런 자료들에 더불어서 DNA, RNA, 단백질, 후성 유전체, 세포, 혈장에서 얻은 거, 그 다음에 개인화된 약물 반응성 테스트, 아까 이규리 교수님 얘기한 오가노이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거친 뒤에 2035년이 되면 트라이얼 앤 에러가 아니라 엑스레이의 강직 척추염이 나왔어요. 근데 유전적 리스크는 10% 상위 10%시고 핵심적인 염증 세포의 타입이 현재는 20%, 40%, 30% 타입이기 때문에 지금 무슨 치료제 하면 몇 프로 반응할 거고 지속 예상 기간은 18개월이니까
3개월마다 재평가해서 차단제에 대한 반응 확률이 30% 이하로 내려가면 다시 허리가 굳고 아프기 전에 재평가합시다. 이런 정도까지 나아가 보자는 게 어댑티브의 구체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센트럴 도그마 수준의 DNA, RNA, 프로테인, 생명 현상 이렇게 단선적인 데이터들을 타고 다니면서 보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화된 정보들의 상호작용에 동적 변화를 우리는 이제 필요로 한다. 그래서 그랜드 퀘스트를 제안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댑티브 바이오헬스 모델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첫째는 보이지 않는 시간을 채워라. 더 샘플링 프로블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타임 시리즈 벡터화가 되려면 데이터가 점이 아니라 선으로 진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이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비침습적 대체 지표들이 고도화돼야 됩니다. 계속해서 조직을 뜯어내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얻자 비현실적이고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 일입니다. 혈액이나 웨어러블 데이터 등을 통해서 네트워크적 변화를 역산해내는 기술로 특히 비침습적 대체 지표가 필요하다. 다음에 임퓨테이션 AI의 강화가 필요하겠습니다. 드문드문 측정된 데이터, 병원에 매일 오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예를 들면 365일 중에 한 달에 한 번 채집한 데이터로 365일을 임퓨테이션 할 수 있는 정도의 생성형 AI 기술이 있으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양과 질 탓만 하지 말고 이 빈 공간을 메우는 능력이 이 퀘스트를 위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상관관계를 넘어서 인과관계로 가야 됩니다. 코잘리티에 대한 이야기를 앞선 두 분 교수님들 말씀하셨는데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인과관계 추론을 할 수 있는 수준의 AI, 추론형 AI에 대한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생물학에서 특히 이 추론형 AI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지식 기반의 AI는 아마 이미 충분한 학습만 거친다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데이터의 상관관계에 빠져서 아무런 판단을 할 수 없는 지경에 가는 일종의 빅데이터의 저주를 끊으려면 AI에서 통계가 아니라 생물학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부분에 여전히 사람이 해야 되는 일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가보지 않은 미래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장 교수님이 조금 말씀 주셨던 부분인데요. 첫째는 반사실적 예측 모델, 즉 실제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데이터 기반으로 예측하는 AI 수준이 필요합니다. 네트워크화된 정보 내에서 하나를 차단했을 때 차단하지 않았을 때를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의 카운터 팩추얼 프리딕션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디지털 트윈 얘기인데요. 결국은 가상 임상 시험이라고 저는 그걸 다르게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목표는 하나입니다. 환자를 대상으로 도박을 하거나 해보고 살펴봅시다 라는 논리적 전개가 아니라 이 어댑티브 바이오헬스 모델을 통해 가상 세계에서 99번 실패하고 현실에선 단 한 번의 성공을 주는 것, 요게 이제 어댑티브 바이오헬스 모델이 2035년경에 만들어질 수 있지만 그 다음에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돌파해야 되는 장벽들이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결국 센싱하고 리즈닝하고 시뮬레이팅하는 AI 모델이 이 어댑티브 바이오헬스 모델입니다. 이런 걸 구현해내면 이규리 교수님 같은 과학자들은 더 예민하고 첨예한 기술들을 통해 치료제를 제안해 줄 수 있는 길이 열릴 겁니다. 그 정도가 되면 10년 뒤에 우리는 진짜 맞춤형 의료에 접근할 수 있겠다라는 한번 비전을 제시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too much information을 하나 말씀드리면 오늘 이 중요한 문제의 멘토를 맡아주신 신희철 교수님 그리고 발표를 또 마지막에 해주신 이정석 교수님 두 분은 의사십니다. 그리고 의과학 분야의 프론티어를 열어가고 계시고 이규리 교수님은 생명과학과에 계시지만 원래 출발을 화학에서 출발을 하셨고 장희식 교수님도 생명과학과에 계신데 원래 출발을 산업공학에서 하시고 그래서 정말 모시기 어려운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이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가장 뛰어난 다학제적인 팀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신해철 교수님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아마 많이 참석해 주신 청중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종일 그랜드 퀘스트가 5가지 이제 질문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느끼기에 저도 이제 지금 이걸 들었습니다만 아마 여러분들께서 가장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 거가 다른 거보다도 당장 나의 삶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더 밀접한 분야의 과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질문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간단한 질문 제가 하나 드리고 아마 그 들으시면서 또 여러분들 질문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들으면서 가장 여러 가지, 특히 마지막에 이정석 교수님 3가지 요약이 아주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멀티모달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는 건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세포 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전자의 시퀀스 단일 수도 있는데 저는 들으면서 약간 많은 것들이 질병을 너무 유전자 중심적으로, 뭐 단백질 중심적으로 해석했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아마 일반적인 이 전문공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질병이 우리 환경, 담배를 피냐 안 피냐, 술을 많이 먹냐 아니냐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는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런 것들의 반영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환경이 또 다른 레이어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결국 이것이 질병이 이루어지는 것은 세포에서 어떤 유전자 발현이 이루어질 거니까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냥 유전자 발현이나 단백질의 기능으로 그냥 해석할 것이냐, 이 2가지 중에 어떤 것을 지금 생각하고 이런 걸 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환경의 요인을 어떻게 인테그레이션 할 것인지가 제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마 질문 주시면서도 어느 정도 이제 답을 아시고 말씀 주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당연히 후자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화학 반응의 기본 단위는 분자라고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거든요. 물질의 기본 단위가 분자, 어떤 성질을 가진 기본 단위는 분자. 그러면 생명 현상의 기본 단위는 세포입니다. 인간은 그냥 세포 덩어리가 단백질에 일부 둘러싸여 있는 생물학적 기계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 세포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세포적 문제를 동반하지 않은 병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DNA나 이런 특정 물질들에 대한 예를 많이 들면서 이해한 거는 특히 암같이, 특히 요즘에 치명적인 병,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분들 중에 지분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병이라고 알려져 있는 암 같은 병들이 특히나 DNA가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시작된다는 것을 현대의학과 과학자들이 잘 알아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쉬운 예로서 들어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환경의 변화도 담배를 많이 피면 폐암의 위험이 올라간다라는 건 잘 알려져 있는데 그게 어떻게 DNA를 망가뜨리지? DNA를 보면 담배가 만들어내는 아주 특정한 돌연변이의 패턴이 아주 자명하게 잘 나옵니다. 이런 세포들이 결국은 직접 행위를 하는 주체이자 망가지는 주체이고 망가짐의 모습을 모두 담고 있는 결과물이어서 당연히 세포를 중심으로 우리는 모든 걸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네, 좋은 대답 감사합니다. 청중 중에서 지금 저기 질문 있으시면은 손 들고 한번 질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마이크를 쓰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철학 전공하고 있는 이석재라고 합니다. 정말 그 그랜드 퀘스트라고 하는 그 제목에 걸맞는 그 훌륭한 프로젝트인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 개인화된 그런 어떤 의료 시스템이나 모델의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목표 삼을 만한 그런 좋은 이 지향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질문은 그 Adaptive Biohealth 모델이라고 할 때 그 Adaptive라고 하는 용어의 의미가 조금 다층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 모델을 조금 더 외부에 설명을 하시고 조금 더 지지를 받고 동력을 받을 때는 그 개념을 갖다가 조금 더 구별을 해주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이어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인디비주얼 개인에게 맞춘다라는 의미의 어댑티브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의미로는 이 지금 개발하는 여러 가지 약들 자체가 단선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되고 네트워크적으로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거기에 또 어댑트를 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고 또 시계열에 맞춰야 된다는 점에서 어댑트를 해야 된다는 말씀도 있으신 것 같아서 이 애답션의 의미가 여러 개라는 점이고 어떤 것이 더 상위이고 어떤 것이 더 하위이고 한 거에 대한 그런 논의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 드리면서 여쭤봅니다. 어느 분께서 대답을 해주실까요? 장혜식 교수님.
네, 그 정확한 걸 꿰뚫어 보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모델이라든지 기존 의료 체계와 가장 차이가 있는 점이 방금 말씀해주신 어댑티브의 여러 가지 개념들이 모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댑티브 바이오 헬스 모델이 추구해야 되는 방향도 말씀해주신 것 마찬가지로 그 어느 한 가지 어댑티브의 개념에 뭐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기보다 전 분야에 걸쳐 가지고 어댑티브한 개념을 모두 통합해서 추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릴 때도 그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네, 그래서 말씀 주신 게 모두 다 저희가 생각을 하면서 했던 것 같고요. 네, 거기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AI 관점에서 이 모델 자체도 뭔가 그냥 파운데이션 모델처럼 한번 하고 뭐 파라미터만 바뀌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뭐 데이터 어떤 데이터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바뀔 수 있고 그런 좀 뭐 강화 학습을 뭔가 좀 더 다이나믹하게 한다든지 그 구체적인 양상은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모델 자체도 어댑티브하게 러닝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도 또 담고자 했습니다. 네. 이정동 교수님. 그 마지막 질문 주신 내용 특히 이정숙 교수님께서 어댑티브 의미를 1, 2, 3, 4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 혹은 어디가 더 상위일까 그런 그 프라이어리티를 조금 말씀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의견이 다 다르실 수도. 이 단어를 주가 돼서요. 이제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제 띄우려고 밀어보겠습니다. 근데 역시 철학과 교수님께서는 이거를 굉장히 여기 저희 인문학자 소양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도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그럼 반대로 덜 중요한 거는 뭘까? 그러니까 역설적이지만 1인용 의료를 그 목표로 삼고 있지만 이게 사람마다 맞췄다라는 개념은 사실 이미 정밀의료적 개념에 다 들어있는 거라서 그 격자를 한 명까지 낮추었다라는 연속선상에서의 변화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점이 제일 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계속해서 센싱해서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연속적이고 이것들이 계속적인 센싱이 리커시브하게 들어간다는 점이 제가 보기엔 가장 기존의 모델하고 다른 점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가 소모될 거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어서 그 지점에 아마 또 경제적인 기술적인 난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까 이석채 교수님 질문이 예리한 질문을 해주신 건데 지금 세 분 교수님께서 이런 개념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에 저도 약간 옆에서 보면서 딱 정확히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주제를 앞으로 논의할 때 과학자들 사이에서 논의할 때는 좀 더 정밀한 정교한 단어가 필요한 것 같고요. 세 분은 이 그랜드 퀘스트를 대중 앞에서 공개할 때 일부러 약간 좀 더 중의적으로 했을 때 좀 매력을 느끼는 그걸 노리셨던 걸 제가 또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학자의 상대의 언어와 또 일반적인 언어가 좀 구별해서 쓰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혹시 예 질문 주시죠. 네, 흥미로운 주제 감사합니다. 저는 포스코 홀딩스에서 기술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박나정입니다. 간단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의료가 개인화된다라는 거는 개인의 어떤 의료 헬스 데이터가 다 오픈된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 개인의 데이터의 안전성이나 주권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보호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좀 있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이제 모델이라는 언급을 주셨는데 앞으로 기술이 어쩌면 의사의 역할을 대행하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사는 어쩌면 관리 조정자의 역할, 기술이 어쩌면 이 의료를 실행하는 역할처럼 느껴지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뭐 의사와 그리고 뭐 기술 간의 어떤 역할 분담이 새롭게 정의되어야 되는 건지 그 역할 관계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첫 번째 먼저 해볼까요? 그럼 그 개인 데이터 여러 가지 그런 뭐 데이터의 보호라든지 안전 이런 거에 대한 건 어느 분께서? 네, 제가 컴퓨터에 제일 가까워서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안전성과 주권 같은 경우에는 의료 데이터는 사실 개인정보보호법과 뭐 여러 가지 다른 법안에서 법적으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나라마다 법 안에서 어느 정도 제한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가 뭐 병원 바깥으로 데이터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 데이터 자체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관이 되겠지만 이걸 개발하고 뭐 시험을 해본다거나 뭐 여러 가지 실험적으로 모델을 더 키우고 트레이닝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그 개인정보하고 관계 없는 부분에서 많이 트레이닝이 일어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결국에는 이게 그 지금 법 안에서 모두 다 저희가 말씀드린 거를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뭐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다른 병원에서 트레이닝한 데이터와 뭐 또 다른 병원에서 트레이닝한 데이터가 결국에는 그 공유를 어느 정도 했을 때 더 좋은 모델이 나올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경제성을 위해서 공유를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뭐 공통적인 부분을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거하고 공유가 되면 좀 더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게 기술이 항상 이게 법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의논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분 혹시 의견 또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좋은 지적이시고요. 기술이 계속 진보함에 있어서 더 많은 데이터를 환자로부터 병원과 의사가 추출하고 있잖아요. 계속 더 많은 민감한 걸 더 많이 얻어내죠. 이런 상황에서 어디까지 해도 되고 어디까지는 위험할까? 제대로 된 경계가 없고요. 대부분은 동의가 됐다면 한다라는 데 의지하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동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했느냐에 대한 이제 또 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첨단의 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자원자들을 모아놓고 시험을 봐서 패스를 한 사람이 동의한 것만 유효하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사실 그렇게 일반화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부터 성인이 된 20세부터 스스로 동의할 권리가 있다 치고 지금부터 20년간 나를 관찰하는 걸 허용하겠습니다. 모든 비침습적인 파라미터들을 동원해서 지금부터 20년간 저를 관찰하고 저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도 좋습니다. 이런 연구가 이제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효용이 입증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사회적인 합의를 하게 되겠죠. 이거 일종의 이제 복지의 문제로 전 인구에 대해서 스스로를 바이오헬스 데이터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거에 방향으로 갈 거냐, 거부하는 사람은 하지 않아도 좋겠지만 거부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건지에 대한 걸 명확히 보여줘야 동의를 할지 안 할지 정할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최초에 굉장히 엘리트 코호트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파이오니어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500명을 모아서 지금부터 20년간 관찰한다. 이제 그런 일을 사실은 영국에서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50만 명이 지노믹스 잉글랜드라는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매년 관찰받고 있어요. 매 순간을 관찰하고 있지는 않지만 매년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인류 사회를 위해서 인간의 정보를 시계열적으로 수집하는데 영국인들이 앞서 나서 보겠다라는 철학적인 동의도 된 거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주신 거에서 의사들의 역할과도 이 답이 이제 좀 이따 할까요? 연관이 돼 있긴 한데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무튼 뭐 이정석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약간 저도 그거에 대한 생각이 늘 있는 생각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꼭 요 문제만이 아닙니다. 사실 기술 일반론적으로 어떤 기술이 발전을 하는데 우리가 부작용이 예상이 되는 거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또 혜택도 약간 누릴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긴 하는데 나라들마다 법도 다르겠죠. 어디는 좀 더 보수적으로 할 거고 어디는 좀 더 오픈적으로 할 텐데 결국 그것이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거고 결국은 자신의 결정에 자신이 책임을 지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어떤 나라는 나중에 결과가 봤을 때 진짜 그 기술이
어떤 날은 너무 오픈을 했더니 너무 부작용이 커서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좀 보수적이지 않게 이제 풀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 기술이 더 발전을 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시장을 더 석권을 했다. 나 다른 나라든 못할 때 이런 것들이 이 기술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저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결국 그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좀 오픈할 것이냐, 뭘 더 열매를 보고 아니면 부작용을 보고 좀 더 제한할 것이냐는 거는 모든 새로운 기술에 있어 우리가 늘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사람들조차도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문제가 지금 하시는 걸 제가 막았는데 그럼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의사의 역할은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아마 좀 말씀하시려던 거를 먼저 듣고 드릴까요? 이규리 교수님 먼저. 예. 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다 보면 당연히 역할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다고 의사의 역할이 사라지지는 않고 그냥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제 어댑티브라는 말이 들어가고 그 의미가 일종의 그런 이제 역할을 내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그냥 완전히 통계 기반의 그런 게 뭐 충분해서 다 한다면 사실은 필요가 없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뭔가 저희가 해석의 여지도 있고 결정하는 사람이 일단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뭐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써서 이거를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따라서 다 굉장히 능동적으로 바뀔 수가 있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나중에는 의사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동의에 기반한 이제 파이오니어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의사 집단은 어떻게 변할 건가? 제 머릿속에 뭐 다른 집단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직능 집단의 하나인 의사들 여러 가지 그 안에서도 능력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변해야 되겠죠. 리더십들은 아마 상당히 의사 집단의 리더십들은 상당히 철학적이고 세상에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답을 내놓는 능력이 필요해질 겁니다. 대부분은 지금은 99%의 의사가 충실한 집행자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1%의 예를 들면 리더십이 있다고 했으면 그 리더십은 이런 모델은 이런 이유 때문에 해서는 안 돼. 이런 모델은 이런 이유 때문에 누구에게는 필수적으로 먼저 해야 돼. 이런 사리 판단을 하고 보편적 사회 상식과 소통하면서 이거를 사회를 향해서 제안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철학적 사고가 가능해야 된다. 그런 리더십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새로운 걸 창조하는 의사들이 있어요. 과학자들류의 의사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저는 변화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의사 출신의 과학자들이나 생물학자들이 크게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심지어 생물학자들도 점점 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화 돼가거든요. 이제 실험실에서 이렇게 코트 입고 이렇게 파이펫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점점 더 데이터 기반의 수집된 데이터들을 다루고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해지는 게 의사들 중에 새로운 걸 창조하는 과학자 집단의 모습으로 바뀔 것 같고, 마지막으로 여전히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는 충실한 집행자들의 모습도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최근에 특히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충실한 집행자로서의 의사들이 계속 사회적으로도 필요하다고 인정받으려면 대단히 강력한 재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의학 교육을 받았던 시절, 신 교수님이 저보다 10년 먼저 받으셨는데 그 시절만 해도 의학이 이렇게 빨리 바뀌고 이렇게 복잡한 그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10년이 지나면 기본적인 의학적 상식도 바뀔 지경으로 이제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재교육이 담보가 반드시 돼야 이 존중받는 의료 집행자로서의 의사들이 계속 필요로 하지 않을까. 그런 게 없다면 예를 들어 챗GPT, 제미나이보다 10년 뒤처진 지식을 가지고 환자 앞에서 과연 우리가 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갑자기 농담이 떠올라서 질문, 미래 의사의 모습은 어떻게 될 거냐? 나처럼 될 거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질문 또 부탁드립니다. 예.
그 미래를 많이 생각하시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나 흥미롭게 들었고요. 그 도전과제 1에서 말씀하실 때 조직을 떼어내지 않고 혈액이나 웨어러블 데이터만으로 조직의 내부 네트워크 변화를 역산해내는 기술을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로 궁금한 게 조직 검사를 대신하는 웨어러블 데이터의 경우에 어떤 항목들을 웨어러블 데이터에서 어떤 항목들을 참고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혈액과 웨어러블 데이터를 활용해서 조직 내부의 변화를 역산하는 기술이 예를 들면은 기존 암 조직 검사의 진단 시점과 재발 시점의 공백을 더 줄여주는 그런 좋은 기대 효과로 그렇게 예상하시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 병원에서 이제 한 3, 4년 전부터 쓰이는 기술인데요. 조직 검사를 하기 어려운 위치에 암이 관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위치는 혈관 옆이어서 조직 검사를 하다가 한 100명 중에 1명은 죽는다.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요즘에는 리퀴드 바이옵시, 액체 생검이라고 해서 혈액 안에 떠다니는 암세포의 DNA들이 극소량 관찰되는 것들을 증폭해서 관찰하여 이 사람이 어떤 암 돌연변이를 갖고 있어서 암에 걸렸는지를 진단하는 기술이 이미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좋은 예가 될 거고요. 그런 거를 뭐 매달 관찰하면 우리는 검진으로 쓸 수 있나? 혹은 그런 거를 재발을 모니터링하는데 쓸 수 있나? 이제 바로 연결되는 상상력에 기반한 연구들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게 확률적으로 의사들이 전면 도입을 했을 때 비용 효과가 괜찮은지, 그리고 개별화된 데이터들이 또 막 쏟아지는데 이 사람은 이 돌연변이 5가지가 나왔고 이 사람은 이 돌연변이가 지난달엔 나왔는데 이번 달엔 안 나오네. 이건 무슨 의미지? 이런 데이터에 대한 해석이 아직 잘 안 됩니다. 하지만 비침습적인 데이터 수집을 위한 이제 그 플랫폼들, 기술 플랫폼들은 아주 빠른 속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액체 생검이 될 것 같아요. 하나 더 사례가 있는데요. 네, 이것도 혈액에서 뭐 셀프리 DNA 같이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볼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조기 진단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중에 뭐 조직이나 단백질의 변이 이런 걸로 알기 전에 DNA 레벨에서 어떤 단백질이 얼마나 발현됐지 그런 거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커 같은 것들을 그런 셀프리 DNA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진단이 가능해지면 나중에 표현용으로 더 나타내기 전에 조금 일찍 알아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 제가 이 질문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안 나왔는데요. 그걸 제가 하나 그냥 질문 드리고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사이에 혹시라도 또 질문이 하나 있으시면 마지막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준비한 질문은 비용 문제예요. 사실은 이제 아까도 이제 한 분이 이게 비용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비용이 안 든다. 옛날에 그때 뭐 정밀의료 얘기할 때 얘기했는데 그때 그 개념은 쓸데없는 치료를 안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비용을 낮춘다는 그 관점을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또 다른 면에서는 아까 밀라센 얘기 나왔지만 그 한 명을 위해서 돈이 엄청 들었습니다. 그 환자한테 받지는 않았죠. 그 경우는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일반화될수록 또 다른 이제 기술의 어떤 문제 말고 된다고 치더라도 이거는 부자만을 얘기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식의 또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장혜식 교수님 혹시? 예. 네, 그 부분도 저도 정말 생각이 많아가지고 정리가 안 된 부분인데요. 일단 밀라센 경우만 생각을 하면 당장은 많은 경우에 완벽한 개인화 의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비용을 막 눈에 띄게 줄이기는 힘들 텐데요. 물론 아까 이정석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원래 처방을 안 해도 되는 약들을 건너뛰므로써 줄일 수 있는 일부 그런 부분도 크게 있는데, 완벽한 개인화 의료가 지금 당장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 물론 가격이 굉장히 비쌀 겁니다. 그래서 그 의료 가격 자체만 가지고 생각을 하면 점점 아무래도 그 규모의 경제를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모델이 계속 발전하고 합성 기술이라든지 뭐 아니면 지금 밀라센 같은 경우에도 그게 파이프라인화가 돼서 뭐 그냥 계속 그 똑같은 걸 따라가면 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비싼 점도 있는데,
정말 여러 사람이 동시에 똑같은 걸 해야 된다라고 하면 가격을 내릴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드는 돈도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약에 줄일 수 있다고 하면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좀 경제성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은 그 사람이 조기에 진단이 돼서 훨씬 빠르게 그 치료가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사회적인 경제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돈을 못 벌고 다른 사람한테 부양을 받음으로써 경제적 부담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되고 훨씬 더 빠르게 조기에 진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만큼 절약이 될 테니까 전체 사회를 보면 오히려 더 이제 그 부분 행위는 더 비싸더라도 결국에는 더 싸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답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첫 번째 문제 답변 같은 경우는 모든 기술에 있는 또 문제지만은 결국은 초기에는 뭐 기술적으로는 가능했지만 너무 비싸서 그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때 결국은 효용만 우리가 가치가 증명되면 가격은 기하급수로 떨어지거든요. 그것도 아마 결국 이 기술에서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특별히 더 청중에서 질문이 더 없으시면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해도 될까요? 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